당장 그 셔츠 걷어올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퀵서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헬멧 속에 감춰져 있던 청년의 손목에서 20년 전 그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꿰매주었던 그날의 끔찍한 흉터가 번개처럼 번뜩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새끼가 바로 눈앞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정작 아들은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청년의 등 뒤 어둠 속에서 20년간 그를 사육하듯 키워온 늙은 보호자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남의 귀한 아들을 데려다가 기억을 지우고 이토록 처절한 가난 속에 가둬둔 채 아버지 행세를 해온 걸까요? 천륜을 끊으려는 자와 되찾으려는 자, 낡은 옥탑방의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진실 게임이 시작됩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저주, 과연 이들은 서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멸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유성유통의 최상층 50층 스카이라운지에 위치한 이사회실은 얼음장 같은 침묵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무색하게 하는 완벽한 항온 항습 시스템 속에서 20명이 넘는 중역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대한 원럿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사람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죠. 윤정숙 대표. 그녀의 나이는 62살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꼿꼿한 자세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값비싸지만 조금도 화려하지 않은 브로치는 그녀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대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의 임원은 어김없이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앞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빚어낸 최고급 백자 종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VVIP 고객들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신제품, 프리미엄 자퓨레가 크림처럼 담겨 있었죠. 신제품 개발팀장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윤정숙은 아무 말 없이 작은 은수저로 퓨레를 한 숟갈 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의 미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퓨레를 혀 위에서 5초간 굴렸습니다. 맛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석에 가까웠죠. 점도가 0.5% 높아 원물 로스팅 온도가 설정값보다 2도 높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느꼈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곁에 놓인 리넨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비로소 순환하는 듯 했습니다.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는 정확히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거대한 대표실에 윤정숙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황홀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식자재 시장을 움켜쥔 철의 여인. 그녀의 결정 하나에 수백억 원의 돈이 움직였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룬 그녀의 마음은 불 꺼진 고층 빌딩처럼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야경이 아닌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틀에 머물렀습니다. 늦은 밤 서울 외곽의 거대한 저택에 그녀가 탄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곁을 지킨 집사가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주인님, 다녀오셨습니까? 윤정숙은 가벼운 목례로 답하고
대리석 복도를 걸어 2층으로 향했습니다. 집사와 사용인들은 그녀가 복도 끝으로 향할 때면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야 했죠. 복도 끝. 저택의 그 누구도, 심지어 집사조차도 그녀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허락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자 익숙하지만 맡을 때마다 가슴이 시린 옅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이 방은 20년 전 그날에 완벽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7살 아들 민준의 방이었습니다. 우주선 무늬가 그려진 푸른색 벽지, 아이의 키에 맞춰 낮게 제작된 책상,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침대. 전문 관리인이 매일같이 쓸고 닦았지만 세월의 무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성물을 만지듯 책상 위에 놓인 공룡 모형을 쓸어보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었죠. 그녀는 작은 침대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나중에 커서 엄마 회사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적힌 그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사실 껍데기였습니다. 20년 전 단 한순간의 부주의로 아들의 손을 놓쳐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날 그 빌어먹을 계약만 아니었다면 자신이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만 데려다 주었더라면.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사진틀에 꽂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민준. 그 사진 속에서 아들은 영원히 7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냉철한 CEO 윤정숙은 이 방에서만큼은 20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길 잃은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공허한 부름이 텅 빈 방을 채우다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62살의 나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소리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시리도록 추운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철의 여인 윤정숙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년에 단 하루 모든 것을 멈추는 날. 바로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민준의 2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20년째 멈춰있는 민준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어제 그녀가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조각 케이크를 아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특별히 주문한 7살 아이가 좋아할 법한 딸기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가느다란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27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영원히 7살 그 이후로 나아가지 못했으니까요. 찰칵. 라이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작은 촛불이 방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위태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숙은 그 촛불을 마치 아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27살의 민준. 그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닮아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을까? 아니면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닮아 다정한 미소를 지었을까? 살아는 있을까?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이 생각이 그녀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의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정숙의 유일한 피부치인 여동생 윤지숙 교수가 들어섰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매년 이날이면 무너지는 언니를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시하는 것인지 모를 복잡한 심경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집사에게 눈짓으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집사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지숙은 익숙하게 2층 민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자 달콤하지만 역겨운 케이크 냄새와 촛농 타는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니. 지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윤정숙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지숙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이미 다 타버린 케이크 옆에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의식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언니, 20년이야. 20회라고. 강산이 2번은 변했어. 지숙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죠. 그녀는 언니의 이 끝없는 애도가 이미 애도의 범주를 넘어선 병적인 집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민준이 보내줘. 제발. 윤정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내줘라는 말.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말이었습니다. 언니 인생을 살아야지. 이미 떠난 아이 붙잡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그 말이 윤정숙의 얼어붙은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윤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에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회실에서 무능한 임원을 질책할 때와 같은 얼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보내다니. 그 목소리는 촛불처럼 떨렸지만 그 안의 뜻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왜 보내? 언니, 죽은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게 정상이야? 이건 언니를 갉아먹고 있어. 언니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네가 어떻게 알아? 윤정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내 속을 알아? 그 애를 잃고 내 현재는 멈췄어. 20년 전 그 빌어먹을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의 손을 놓치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숙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숙은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될 그녀의 신념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그 애를 찾기 전까지 단 하루도 현재를 살지 않을 거야. 아니, 살 수 없어. 어떻게든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야 내 현재도 빌어먹을 내일도 시작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조언에 맞서는 한 어머니의 비이성적이고도 절박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꺼지자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어둠과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윤정숙의 세계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생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선언한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철의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민준의 방에서 오열하던 상처받은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죠. 유성유통의 아침 전략회의. 윤정숙은 3분기 실적 보고서를 집어 던지듯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이게 3분기 실적이라고 가져온 겁니까? 영업이익률 5% 하락. 원가 상승률 3% 증가. 김상무,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압력에 김상무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돈과 시스템, 숫자로 통제하려 드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단 하나, 아들의 안전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단 하나의 변수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스스로를 완벽한 통제 시스템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녀의 막대한 부와 권력은 사실 거대한 죄책감의 갑옷이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이렇듯 차갑고 높고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의 세계라면 서울의 정반대편, 해가 잘 들지 않는 변두리 옥탑방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강우진, 27살. 그의 세계는 혼돈스럽고 낮고 하지만 뜨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우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박영감의 마른 기침 소리 때문이었죠.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얇은 패딩을 걸치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할아버지 보일러 기름 꼭 넣어드려야겠다. 2시간 뒤 그가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서는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방문을 황급히 열자 78살의 박영감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컵 조각과 물이 바닥에 흥건했죠. 박영감은 몇 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그 증세는 약을 먹어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내가 한다니까 왜 또 물 마시려고. 강우진은 화를 내는 대신 다정한 목소리로 박영감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고단한 삶에 대한 원망이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할애비가 내가 내 앞길을 막는구나. 박영감은 깨진 유리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쓸모없는 몸뚱이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나 아니면 누구 믿고 살아. 나도 할아버지 없으면 진작에 엇나갔어. 얼른 앉아있어. 내가 금방 치울게. 강우진은 씩씩하게 웃으며 바닥을 치웠습니다. 그의 이 비현실적인 인내심과 책임감은 그를 20년간 키워준 이 노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그는 다시 헬멧을 썼습니다. 이제 2번째 일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의 아스팔트 위를 고개하듯 달리며 빌딩 숲 사이로 서류와 상자들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그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3번째 일인 대리 운전을 위해 휴대폰을 켰습니다. 윤정숙이 최고급 세단 뒷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할 때 강우진은 어쩌면 그녀의 차와 똑같은 차의 운전석에 앉아 술 취한 손님의 거친 숨소리를 참아내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고단한 하루가 모두 끝난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때 그는 지친 몸을 씻어내며 목에 걸린 무언가를 잠시 풀었습니다. 낡고 다른 가죽끈에 매달린 작은 옥 놀이개 목걸이였습니다. 강우진에게는 7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과거의 증표는 바로 이옥 놀이개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악몽을 꿀 때면 자신도 모르게 이 놀이개를 꽉 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씻을 힘도 없이 잠든 강우진의 머리맡에서 박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너를 20년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를 못 보낸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동시에 우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성유통의 대표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국내 최대 VVIP 호텔 체인인 더 헤리티지와의 수천억 원 규모의 재계약 서명식이 불과 1시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윤정숙이 지난 6개월간 공들여온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윤정숙의 검토를 거쳐 완벽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을 잃은 김 비서가 사색이 되어 대표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윤정숙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 비서, 침착하게 말해요. 방금 대표님께서 서명하신 계약서 원본을 호텔로 이송하던 법무팀 직원의 차량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윤정숙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차량은 크게 파손되지 않았지만 상대 측 과실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고 현장이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호텔 측에서는 마감 시간인 5시까지 원본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번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백업 서류는 원본에 직접 서명하신 거라 사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서명하신다 해도 물리적으로 앞으로 15분 남았습니다. 15분. 금요일 오후 5시. 비까지 쏟아지는 서울 시내에서 광화문을 거쳐 호텔까지 15분 안에 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재계약이 무산되면 유성유통은 막대한 손해는 물론 시장의 신뢰까지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정숙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배송 가능한 퀵서비스 수배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비용은 묻지 말고 성공 보수로 1,000만 원을 걸어 김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시간 이 폭우를 뚫고 15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사님이 단 한 명 있습니다. 강우진 기사입니다. 강우진. 윤정숙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연결해. 그리고 정확히 14분 뒤 대표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퀵서비스 유니폼을 입은 한 청년이 마치 물에 빠졌다 나온 생쥐처럼 비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그가 급하게 헬멧을 벗자 땀과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우진이었습니다. 여기 유성유통 계약서 맞으십니까? 윤정숙은 이미 서류에 서명을 마친 채 만년필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 서류 받아서 호텔 50층 라운지 최 이사에게 직접 전달하세요. 그리고 여기. 윤정숙이 서류를 건네주려던 그 순간 강우진이 다급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수령 확인증에 사인을 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손목까지 거친 셔츠 소매, 그리고 그 아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선명하게 드러난 오래된 흉터, 반달 모양으로 깊게 파인 꿰맨 자국이 분명한 흉터였습니다. 윤정숙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땀과 비에 젖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그 눈매,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20년 전 아들의 눈매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툭! 윤정숙이 들고 있던 최고급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잉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없어서 이만. 강우진은 그런 그녀의 상태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는 재계약 서류를 품에 안고 자신이 방금 만난 사람이 20년 전 자신을 잃어버린 어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쏜살같이 대표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정숙은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차가운 책상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강우진이 폭풍처럼 사라진 대표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김 비서가 황급히 바닥에 만년필을 주워들었지만 윤정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헛것을 본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실종 아동센터, 사설 탐정, 심지어 용하다는 무속인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실망과 사기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닮았다는 제보에 한달음에 달려갔다가 돈을 노린 사기꾼의 농간에 상처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내가 또 미친 개야. 20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야. 그녀는 애써 이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흉터 하나쯤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닮은 눈매를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녀의 이성과는 달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반달 모양의 흉터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7살 민준,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며 자신이 직접 공원으로 데려갔던 그날. 엄마, 나 혼자 탈 수 있어. 라며 기세등등하게 페달을 밟던 아들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크게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찍힌 손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았죠. 엄마, 아파.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내달렸던 기억. 의사가 흉터가 크게 남겠다고 말했을 때 자신이 흉터가 대수냐, 뼈만 안 다쳤으면 됐다고 안도했던 그날의 기억. 그 흉터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죄책감의 상징과도 같은 그 흉터였습니다. 윤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김 비서, 방금 다녀간 그 퀵 기사. 강우진, 우리 회사 로비부터 1층, 그리고 이 50층 엘리베이터까지 관련된 모든 CCTV 영상 전부 내 방 모니터로 연결해. 당장. 명령을 내린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방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 강우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층 로비로 뛰어들어오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대표실을 나와 다시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까지. 윤정숙은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강우진이 헬멧을 벗고 대표실 앞에서 기다리는 짧은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확대해. 화질이 좋지 않아 흐릿했지만 그 눈매는 분명히 닮았습니다. 아니야. 이걸로는 부족해. 그녀는 비틀거리며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곧장 민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 2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의 악몽이 담겨 있었죠. 민준이 실종된 후 경찰서와 병원에서 받아온 유품과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찾던 것은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치자 붕대를 감고 울먹이는 7살 민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흉터가 아문 뒤 자신이 직접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엄마 나 T-REX 흉터 생겼어 라며 손목에 반달 흉터를 자랑하듯 내밀고 있는 모습이 윤정숙은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앨범 속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형태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민준이라면 20년간 꺼져 있던 희망이 거대한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동시에 끔찍한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니라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희망과 또다시 상처받을 거라는 지독한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의 고뇌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재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감사의 표시로 호텔 측에서 프리미엄 잣 퓨레를 VVIP 조식 메뉴로 정식 채택했다는 보고를 받을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대표실의 통유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윤정숙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헛것이라도 좋아. 사기꾼이라도 상관없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두려움에 떨며 고뇌하던 밤은 지났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희망에 매달려 수동적으로 기다리던 과거의 자신과 이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성유통의 대표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재력을 동원해 이 미스터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간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열고 강우진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직접 발을 내딛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출근한 김비서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을 되찾은,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단호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김비서, 어제 그 퀵서비스 업체 대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10분 내로. 1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0분이었습니다. 김비서는 그 말의 무게를 직감하고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30분 뒤 강우진이 소속된 서울 스피드퀵의 대표가 안절부절 못하며 윤정숙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자신의 기사가 재계약을 성사시킨 덕분에 1,0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자신을 왜 불렀는지 몰라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강우진 기사, 그 사람 우리 회사 전속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네, 전속이라니요? 아, 어제 그 친구가 실수를 했답니까? 그렇다면 윤정숙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했죠. 그래서 스카우트 하려는 겁니다. 스카우트라니요, 대표님. 걔는 저희 업체에 소속된 유성유통의 모든 VVIP 긴급 배송건을 그 기사에게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와 독점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윤정숙은 잠시 말을 끊고 업체 대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드려야겠죠. 강우진 기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지금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과는 별개로
서울 스피드퀵과는 우리 유성유통의 모든 일반 배송건에 대한 우선 계약권을 드리죠. 업체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업계 최고액의 3배,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물류 우선 계약권. 그것은 퀵서비스 기사 1명과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표님, 강우진 그 녀석에게는, 강 기사에게는 유성유통의 VVIP 전담 기사로 승진했다고만 전하세요. 제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윤정숙은 자신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아들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무기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강우진을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이 거대한 유성유통이라는 성 안으로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강우진은 옥탑방에서 밤새 앓는 박영감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폭우를 맞으며 무리하게 달린 탓에 몸살 기운이 있었지만 그는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걸려온 업체 대표의 전화를 받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성유통 전속이요? 연봉 3배? 왜 하필 저를요? 임마, 내가 어제 한 건 했잖아. 유성유통 회장님이 너 일하는 거 보고 아주 감명받으셨단다. 이제 너는 비 맞으면서 아무거나 배달하는 그런 기사 아니야. VVIP 전담 기사라고. 당장 유성유통 본사로 출근해. 유니폼도 새로 지급될 거다. 강우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저 폭우 속을 미친 듯이 달렸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나를? 하지만 박영감의 비싼 파킨슨병 약값과 다음 달에 또다시 오를 옥탑방 월세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강우진은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행운이 사실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20년 전 자신을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통제된 세계 속으로 한 발짝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우진의 삶은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바람을 맞으며 코를 잡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낡고 냄새나던 퀵서비스 유니폼 대신 유성유통 VVIP 배송팀이라는 로고가 박힌 깔끔한 검은색 유니폼과 새 헬멧이 지급되었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유성유통 본사와 VVIP 고객사 그리고 윤정숙 대표의 저택 사이를 오가며 중요한 서류나 샘플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3배로 늘었고 덕분에 박영감에게 더 좋은 약을 사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윤정숙 대표와의 어색한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숙은 강우진을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 10층 기획실로, 이 샘플 3층 개발실로. 윤정숙은 사소한 핑계를 만들어 강우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50층 대표실로 호출했습니다. 강우진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윤정숙의 시선이 매번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을 스캔하는 것 같은 차갑지만 동시에 뜨거운 이해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짧은 순간에도 강우진의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는 척하며 그의 손가락 마디를 살폈습니다. 남편을 닮아 유난히 길었던 손가락. 헬멧을 벗을 때 드러나는 귀의 모양을 살폈습니다.
자신을 닮아 귓불이 도톰한 모양. 무심코 내뱉는 그의 목소리 톤을 확인했습니다. 변성기가 오기 전 민준의 낭낭했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그 특유의 낮은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는 윤민준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빚어낸 낯설지만 익숙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우진이 샘플 상자를 받고 돌아서는데 그의 낡은 운동화에 벌어진 밑창이 윤정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니폼은 바뀌었지만 신발까지 바꿀 여유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20년간 최고급 가죽 신발만 신겨 키웠을 아들. 비록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핏줄인 아들이 저렇게 낡은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 위를 달린다는 생각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백화점으로 데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으로 입히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강 기사. 네, 대표님. 수고가 많네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윤정숙이 두툼한 현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은 뒷걸음질 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만 받겠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정은 사절한다는 뜻이 분명했죠. 그 예상치 못한 자존심이 윤정숙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닮은 고집이었습니다. 강우진 역시 자신에게 과도한 친절과 관심을 베푸는 이 재벌 회장이 이상하고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한편 윤정숙은 강우진을 자신의 곁에 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우진의 잃어버린 20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김 비서를 통해 회사의 법무팀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그녀의 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보안팀에게 강우진의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책상 위에 얇은 보고서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직접 밀봉하여 전달한 것이었죠. 강우진, 27살, 주소 서울시 강북구 5호동 옥탑방, 보호자 박춘식, 78살, 현 거주지에서 20년 이상 거주, 현재 파킨슨병 투병 중. 윤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혈연관계 없음. 그녀는 숨을 참았습니다. 특이사항 20년 전 7세 무렵 박춘식에 의해 발견됨. 발견 당시 신원불명. 박춘식은 강우진을 자신의 호적에 친손자로 입적시킴. 당시 행정 절차의 허점 이용 추정. 강우진 본인 7세 이전 기억소실. 7살. 20년 전. 기억소실. 흉터, 나이, 그리고 기억상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절박한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99%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나머지 1%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윤정숙은 보고서를 받아본 이후 더 이상 수동적으로 관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우진이 윤민준이라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1%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99%의 확신은 그녀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민준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저 옥탑방에서 저 위험한 오토바이 위에서 내려오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닌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치밀한 테스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윤민준의 기억을 자극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흉터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스쳐 지나가며 봤을 뿐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강우진이 대표실로 두꺼운 서류 상자를 배달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윤정숙은 평소답지 않게 그에게 직접 차를 내주었습니다. 강 기사, 날도 더운데 고생 많네요. 이 차 한잔하고 가요. 강우진은 당황했지만 회장의 명령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찻잔을 든 손, 바로 오른쪽 손목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자연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찻잔을 든 그의 손목을 지그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쩌다 이랬어요? 흉터가 꽤 깊네. 그녀가 드디어 물었습니다. 강우진은 움찔하며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흉터로 향했습니다. 강우진은 대답 대신 손목을 감추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방어적인 태도,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 윤정숙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그가 흉터의 근원, 즉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에 찬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에게는 어릴 적 별명이 있었습니다. 준이. 아주 어릴 때 남편이 그를 부르던 애칭이었죠. 다음 배달 건으로 강우진이 사무실에 들렀을 때 윤정숙은 김 비서와 통화하는 척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 일은 준이. 아니, 김 비서. 그 일은 김 비서가 알아서 처리해요. 그 순간 문을 향해 돌아서던 강우진의 어깨가 굳는 것을 윤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른 것처럼 고개를 살짝 돌리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익숙함, 마치 몸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세포가 반응하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강우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방금 나를 부른 것 같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 이것은 도박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윤정숙은 VVIP 고객들을 위한 신제품 시식회가 열리는 펜트하우스 라운지로 강우진을 불렀습니다. 긴급 샘플 배송이라는 핑계였죠. 화려한 핑거 푸드와 샴페인이 가득한 곳에 퀵서비스 유니폼 차림의 강우진은 명백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강 기사님, 이리 와요. 고생하시는데 이거 맛 좀 보세요. 신제품입니다. 윤정숙이 직접 은쟁반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은수저에 바로 그 프리미엄자 퓨레를 떠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며칠 전 1차 테스트에서 완벽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7살 때 잣이 들어간 죽을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유독 잣에만 반응하는 치명적인 알레르기였죠. 강우진은 멋쩍게 웃으며 수저를 받아들려 했습니다. VVIP 라운지의 화려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이 상황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만 맛이라도 봐요. 내가 특별히 챙겨주는 거니까. 강우진은 거절하지 못하고 수저를 받아 입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퓨레가 코앞에 다가오자 잣의 고소한 향이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강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냄새를 맡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듯 컥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20년간 잊고 지냈던 기억나지 않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잣 냄새. 강우진은 공포에 질려
윤정숙이 내민 수저를 쳐냈습니다. 쨍그랑 은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도망치듯 라운지를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VVIP 고객들의 시선이 윤정숙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퓨레도 당황한 고객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우진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린 기억 속에 봉인된 끔찍한 트라우마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20년 전 자신의 아들 윤민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필의 사건으로 인한 충격은 강우진에게 생각보다 깊게 남았습니다. 그는 옥탑방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공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유성유통 본사 건물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특히 윤정숙 대표의 집착 어린 시선은 이제 친절이 아닌 감시처럼 느껴져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죠. 윤정숙 역시 자신이 너무 성급했음을 자책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묻어둔 트라우마를 그렇게 거칠게 건드렸으니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녀는 미안함과 동시에 내 아들이 확실하다는 100%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확인해서 되찾는 것으로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은 윤정숙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다음 날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유성유통 전속 기사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예전처럼 다른 배송이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임마, 너 미쳤어? 지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강우진은 윤정숙을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왜 집착하는지는 몰라도 그 관심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윤정숙은 김 비서를 통해 강우진이 일을 그만두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강우진 기사가 오늘따라 무리하게 일반 배송콜을 잡으며 대표님을 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우였습니다. 윤정숙은 창밖의 폭우를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안 돼.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위험할 텐데. 당장 배송 중단시키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비서의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 강우진 기사님이 빗길에 미끄러져 강변북로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윤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VVIP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도 임원 회의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병원, 어디 병원이야? 당장 차 대기시켜. 그녀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피와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윤정숙은 자신의 높은 구두가 바닥을 울리는 것도 잊은 채 모든 것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우진 기사 어딨어요? 보호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그녀를 막아섰지만 윤정숙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호자야. 내가 그 아이 엄마라고. 그녀의 절규에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쪽 침대에 피 묻은 퀵서비스 유니폼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강우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위해 그의 젖은 셔츠를 가위로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오른쪽 팔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젖은 셔츠가 잘려나가며 그의 가슴팍에 땀과 빗물에 젖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었습니다. 낡고 다른 가죽끈에 매달린 작고 푸른 빛을 띠는 옥놀이개였습니다. 윤정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것은 분명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이 아이는 물에 빠질 사주라며 액땜하라고 민준의 백일에 직접 만들어 걸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옥놀이개였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날 그 방에서 유일하게 함께 사라졌던 물건, 20년간 애타게 찾았던 그 마지막 증표가 지금 저 청년의 가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흉터, 잣 알레르기 트라우마, 그리고 이옥놀이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100%였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왔어, 엄마가. 20년간의 기나긴 탐색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피어난 것이었고 아들의 마음은 아직 20년의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우진의 사고는 다행히 오른쪽 팔의 골절과 타박상 정도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취에서 깨어나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낯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내려다보는 윤정숙 대표, 그리고 막 병실에 도착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박영감의 절박한 얼굴이었습니다. 윤정숙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권력이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간 강우진을 지켜온 박영감의 절박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비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성벽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우진이 곁에 이러고 계시오. 박영감은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병상에 앉아 강우진의 손을 잡고 있던 윤정숙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윤정숙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라고 절규하던 그녀의 모습을 응급실 복도에서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유성유통이. 아버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아버님이라 불러. 우진아, 괜찮은 거냐? 이 여자가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박영감은 강우진을 보호하려는 듯 작은 몸으로 윤정숙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강우진은 아직 약 기운에 취해 몽롱했지만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덜덜 떠는 할아버지와 자신을 보며 눈물 찢는 재벌 회장.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의 편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난 괜찮아. 이분은 유성유통 대표님이셔. 아마 병원비를 내주신 것 같아. 강우진은 윤정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대표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거절의 말은 윤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남으로 대하며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던 그녀의 절규는 그저 사고 현장의 소란쯤으로 묻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 저 비밀의 성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강우진과 박영감이 사는 옥탑방까지 찾아갔습니다. 이미 퇴원 수속은 그녀가 다 마쳤고 강우진은 깁스를 한 채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옥탑방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최고급 세단이 낡고 비좁은 골목길에 멈춰 서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구경거리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옥탑방의 낡은 철문과 그녀의 명품 정장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영감은 그녀의 등장에 문을 걸어 잠그려 했습니다. 할 말 없소. 당장 돌아가시오. 우린 당신 같은 부자한테 받을 거 없어. 우진이는 제 아들입니다. 윤정숙의 단호한 말에 박영감의 떨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20년간 준비해온 혹은 절박함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토해냈습니다. 헛소리 마시오. 당신 같은 부자가 왜 내 손자를 넘봐. 우진이는 20년 전 사고로 아들 내외를 잃고 내게 남겨진 유일한 친손자여.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 있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기억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을 때 행정상의 허점을 이용해 강우진을 자신의 죽은 아들의 아들, 즉 친손자로 입적시켰던 것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르신, 그 아이 손목에 흉터, 그리고 흉터? 흉터가 뭐 어쨌다고. 사내 자식이 크면서 흉터 하나 없을까봐.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 부린다고. 박영감은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눈에는 우진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으려는 엄마와 아들을 지키려는 아빠의 역할을 한 할아버지. 두 사람의 절박한 진실 공방이 낡은 옥탑방 철문을 사이에 두고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의 절박한 거짓말과 완강한 저항에도 윤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년의 세월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쳤고 저런 위험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무기를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숙은 다시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그녀의 사설 보안팀 몇 명이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우진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가 보호자라고 주장하며 몰래 확보했던 강우진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구강 상피 세포를 이용해 의뢰한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기관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어르신,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방 안에는 깁스를 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강우진과 그를 감싸안은 박영감이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두 사람 앞에 작은 밥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친자관계 99.999% 일치. 그 붉은색 글자가 강우진과 박영감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강우진이 아니야. 윤정숙은 강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아들, 윤민준이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강우진은 서류와 윤정숙의 얼굴, 그리고 박영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윤민준, 너무나도 낯선 이름. 하지만 자필의 사건 때처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충격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20년간 지켜온 비밀의 성벽이 저 차가운 종이 한 장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진아, 하래비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파킨슨병의 떨림이 아니라 심장에서부터 오는 격한 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우진의 절규가 옥탑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쓰러진 박 영감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27년 인생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할아버지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폭로한 저 여자. 강우진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윤정숙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나 부담감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를 향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됐어. 민준아, 내 말 좀. 그게 아니라, 필요 없어. 당신 아들 따위 안 해. 내 이름은 강우진이야. 당신이 누군데 내 인생을 망가뜨려. 강우진은 윤정숙을 옥탑방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함께 온 변호사와 보안팀원들이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쾅! 낡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윤정숙은 차갑고 어두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친자 확인이라는 완벽한 증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자신이 어머니가 아닌 가족을 파괴한 괴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았으나 동시에 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잃었습니다. 윤정숙은 멍하니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20년간 그토록 원했던 친자 확인 DNA 검사지가 아들의 절규 속에서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텅 빈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다시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보존해온 이 방. 이 방은 그녀에게 성역이자 동시에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검사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친자관계 99.999%. 이 차가운 숫자가 뭐라고 자신이 아들에게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녀는 책상 위에 엎드려 아들의 앨범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20년 전에 7살 윤민준을 찾고 있었지만 오늘 자신이 만난 사람은 20년의 고된 세월을 거치며 고통스럽게 성장한 27살 강우진이었다는 것을. 자신은 27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그리움,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강요했다는 것을. 그녀는 쓰러지던 순간에도 강우진을 보호하려던 박 영감의 절박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노인은 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년간 자신의 아들을, 아니 강우진이라는 한 청년을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20년의 세월을 저 차가운 종이 한 장으로 무참히 찢어발긴 것입니다. 내가 다 망쳤어. 윤정숙은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와 똑같은 짓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일에 매달렸던 과거의 자신과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실만을 강요한 현재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유괴범과 무엇이 다른가 싶었습니다. 유괴범이 민준이의 7년을 앗아갔다면 자신은 오늘 강우진의 27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 잃어버린 과거 민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고통스러운 현재박 영감과 강우진의 삶을 껴안는 것뿐임을 뒤늦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민준아, 아니, 우진아, 엄마가, 내가 잘못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되찾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20년간의 그리움이 20년 만에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대표님,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영감님이 스트레스성 쇼크와 심근경색으로 위독하십니다. 윤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우진 씨는, 아니 민준이는요? 김비서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박 영감님이 쓰러지신 직후로 강우진 씨가 깁스를 한 채 옥탑방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들은 또다시 그녀의 곁에서 그녀 때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김비서의 보고는 윤정숙에게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성유통의 대표 윤정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도망친 아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것임을. 바로 박 영감, 자신의 아들을 20년간 지켜준 또 다른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의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119 구급대보다 빨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우리 그룹 협력 병원인 서울의료원 VVIP 병동으로 박 영감님 이송시켜. 내 주치의인 심장내과 황 교수, 지금 당장 병원으로 호출해. 휴가 중이라도 상관없어. 20분 내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켜. 그녀는 강우진의 어머니가 아니라 유성유통의 대표이사 윤정숙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 전원 투입해 서울 시내 모든 CCTV, 터미널, 역 전부 확인해. 깁스를 한 27살 청년이야. 찾아. 하지만 절대 강제로 데려오지 마. 그저 어디서 뭘 하는지 안전한지만 확인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력과 권력을 이번에는 아들을 되찾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아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정숙은 최고급 VVIP 병실로 이송된 박 영감의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보호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혹은 빚을 갚으려는 사람처럼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박 영감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윤정숙은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윤민준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우진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가 돌아올 자리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강우진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를 저버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윤민준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박 영감을 지켜냄으로써 그리고 강우진의 현재를 존중함으로써 다시 얻어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죄책감과 절망감, 배신감에 휩싸여 거리를 헤매던 강우진은
깁스를 한 팔을 이끌고 노숙자들 틈에서 쪽잠을 자다 깨어났습니다. 며칠간의 방황은 그의 분노를 식혀주었고 그 자리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그는 두려움에 떨며 남은 돈을 털어 박 영감이 입원했을지도 모를 근처의 작은 병원 응급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박 영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여자가 말했던 서울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강우진은 병원 원무과에서 박춘식 환자의 이름을 듣고 최고급 VVIP 1인 병실을 안내받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국내 최고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안정을 취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그 옆에 간이의자에서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얼굴로 졸고 있는 윤정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척을 느낀 윤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나타난 아들을 보고도 어디 갔었냐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왔구나. 네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 널 20년 동안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버님이야. 내가 모셔야지. 고비는 넘기셨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나 봐. 그녀는 박 영감을 친손자 유괴범이 아닌 아들을 키워준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인정의 말에 강우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 영감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강우진과 윤정숙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떨리는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아, 대표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박 영감은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20년 전 서울역 터미널에서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어. 깁스를 한 손목으로 옥 놀이개를 꽉 쥐고 그는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지만 다음 날 가보니 아이가 겁에 질려 구석에서 떨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아저씨들과 차가운 차, 자꾸 잣죽을 먹이려 한다는 횡설수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잣죽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강우진의 잊혔던 기억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플래시백 낯선 밴, 울음소리,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가던 남자. 이 새끼, 잣 알레르기 있는 거 몰랐어? 시끄러워. 그냥 먹여. 그래야 잠잠해지지. 비 오는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 문이 열린 틈을 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던 7살의 기억. 그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납치되었다가 스스로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모든 기억을 잃었던 것입니다. 박 영감은 울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에 밟혀서 하루만 재우려던 게 내가 평생 외롭게 살아서 너 같은 아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죄를 지었어. 강우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20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박 영감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을 20년간 찾아 헤맨 윤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에 윤정숙은 20년의 세월을 보상받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에서 서로의 상처와 비밀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며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유성재단의 성대한 출범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20년간의 그리움을 발판 삼아 아들을 찾은 것을 계기로 미아 찾기 및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자신들처럼 혈연을 넘어선 조선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개관식 단상에는 수많은 축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의 중앙 윤정숙은 더 이상 철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63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온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1년 전의 초췌함은 사라지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청년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성재단의 신임 본부장이 된 윤민준, 바로 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퀵서비스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선한 눈매와 단단한 기백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더 이상 흉터를 감추지 않는 당당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셔츠 안쪽으로는 여전히 그 옥 놀이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윤정숙의 동생 윤지숙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이제야 진정한 현재를 찾은 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박영감이 있었습니다. 윤정숙의 전폭적인 지원과 꾸준한 치료 덕분에 그의 파킨슨병 증세는 많이 호전되었고 그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행복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잃어버린 제 아들 하나만 찾았습니다. 제 아들은 7살의 기억에 멈춰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아들은 저에게 20년간 자신을 지켜준 또 다른 아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윤민준과 박영감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윤민준이라는 과거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저에게 강우진이라는 현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객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유성재단은 혈연이라는 이름만으로 가족을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 아들과 제 아버님처럼 사랑으로 빚어지고 세월로 지켜낸 이 땅의 모든 가족을 응원하고 지킬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윤정숙이 단상에서 내려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윤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박영감이 반대쪽 손을 내밀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재단 개관식장에서 혈연과 세월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